그날 아침의 공기는 이상하게 무거웠어요. 뭔가 끈적거리고 숨 쉬는 것조차 버거운 그런 찝찝함이 온몸을 감싸고 있었죠. 저는 평소처럼 알람이 울리기 5분 전 억지로 눈을 떴습니다. 습관처럼 잠에서 깬 직후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베개 밑을 확인하는 거였어요. 이건 궤된 이야기예요. 한두 달 전부터 시작된 기이한 일이었죠.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제 베개 밑에는 항상 제 머리카락 다발이 놓여 있었어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아, 자면서 맞은 머리카락이 베개에 뭉쳤겠지. 요즘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 그렇게 생각했죠. 그런데 그 양이 너무 일관적이었어요.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빗으로 빗어 모은 것처럼 가지런히 뭉쳐서 제 정수리 바로 아래에 놓여 있는 겁니다. 며칠이 지나자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꽤 현실적인 사람이고 귀신이나 미신 같은 건 믿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아마도 잠결에 제가 무의식적으로 머리를 긁거나 비비다가 머리카락이 뭉쳐서 베개에 깔리는 거겠지 하고 스스로를 다독였죠. 그렇게 2주 정도를 보냈을까요? 머리카락 다발은 계속되었고 저는 이제 잠자리에 들기 전에 베개 주변을 꼼꼼히 확인하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혹시 누가 내 방에 들어와 장난을 치는 건 아닐까 싶어 방범창이며 방문 잠금 장치까지 확인했지만 낡은 아파트라 틈이 없는 곳이 없었고 늘 잠금 장치는 완벽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 지옥 같은 아침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짓부둥한 몸을 일으켰습니다. 습관처럼 베개를 왼쪽으로 비틀어 확인했죠. 그런데 손끝에 닿는 감촉이 달랐어요. 머리카락의 부드럽고 가느다란 느낌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축축하고 묵직하면서도 탄력 없이 물컹한 마치 덜 익은 살덩어리 같은 이질적인 감촉이었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는 소리가 귓속에서 천둥처럼 울렸어요. 저는 숨을 멈추고 베개를 천천히 들어 올렸습니다. 이불 위로 근 애용물이 미끄러져 내려왔을 때 저는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공포가 성대를 완전히 마비시켜버린 거죠. 그것은 머리카락 다발이 아니었습니다. 제 혀였습니다. 선홍색의 방금 막 입에서 뽑혀 나온 듯 선명한 색깔의 촉촉한 제 혀. 크기도 모양도 제가 거울을 보면 늘 확인하던 제 혀와 똑같았습니다. 다만 끝부분은 누군가 날카로운 도구로 뭉툭하게 잘라낸 것처럼 지저분했고 축축한 핏방울이 이불 위로 몇 방울 떨어져 붉은 점들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순간 저는 이 상황이 꿈이길 간절히 바랐습니다. 눈을 세게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침대 위에는 제 혀가 마치 어젯밤 제가 베고 잤던 베갯모처럼 고요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피냄새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제 입안은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통증이 없었어요. 놀랍게도 혀가 사라졌다는 사실보다 혀가 없는데도 전혀 고통스럽지 않다는 사실이 더 섬뜩했습니다. 혀가 있어야 할 그 자리가 마치 오래전부터 비어 있었던 것처럼 공허하고 먹먹했습니다.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손을 뻗어 그 끔찍한 조각을 만져보려 했지만 손가락이 닿기도 전에 헛구역질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화장실로 달려가 변기 앞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하지만 구토는 나오지 않았고 대신 입 한가득 잔맛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거울 앞으로 가서 입을 크게 벌렸습니다. 거울 속에는 제가 있었습니다. 창백하고 땀에 젖은 얼굴, 그리고 그의 입 안에는 텅 빈 공간만이 있었습니다. 혀가 있어야 할 자리가 매끄럽게 닫혀 있었고 피도 상처도 없었습니다. 마치 태어날 때부터 혀가 없었던 것처럼 완벽하게 봉합된 상태였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누가? 언제? 왜? 머리가 핑 돌았습니다. 저는 경찰에 신고해야 할까요? 아니, 신고해서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제 혀가 베개 밑에서 나왔습니다. 라고요? 미친 사람 취급을 당하는 건 순식간일 겁니다. 저는 이 일을 혼자서 해결해야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혔습니다. 공포는 잠시 먹고 이제 생존 본능이 발동했습니다. 저는 어떻게든 혀를 처리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걸 만질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저는 주방으로 가서 가장 두꺼운 비닐봉투와 젓가락을 가져왔습니다. 젓가락으로 그 혀를 조심스럽게 집어 봉투에 넣었습니다. 봉투는 이미 핏물로 축축해져 있었습니다. 봉투를 단단히 묶고 쓰레기통 가장 깊은 곳, 다른 쓰레기들 밑에 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샤워기로 달려갔습니다. 뜨거운 물이 제 몸 위로 쏟아져 내렸지만 혀가 사라진 공허함과 그 혀를 직접 본 충격이 뼛속까지 스며들어 몸의 온기를 빼앗아 가는 것 같았습니다. 샤워를 하면서도 멈출 수 없었던 생각은 이게 계속되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지? 였습니다.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발음이 제대로 될 리가 없었죠. 입술과 잇몸만으로는 소리를 낼 수 없었습니다. 저는 직장인입니다. 평소 되면 업무가 많고 프레젠테이션도 자주 해야 하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당장 오늘 오전 회의가 잡혀 있었습니다. 일단 옷을 입고 침실로 돌아왔습니다. 베개 시트를 벗겨내고 세탁기에 넣었습니다. 이불도 마찬가지였죠. 혹시 모를 DNA 검사 같은 것에 대비해야 한다는 막연한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 동안 제 입안의 무감각함은 지속되었습니다. 혀가 없다는 사실을 잊으려고 노력할수록 그 부재감은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침을 삼키는 것도 이상했습니다. 출근 준비를 하며 저는 거울 앞에서 수없이 말을 걸어보았습니다. 아, 안녕. 아, 어인의 와이오인지 입 모양은 흉내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오는 소리는 웅얼거림, 목구멍 깊은 곳에서 긁어내는 듯한 낮은 소음이 전부였습니다. 자음은 거의 불가능했고 모음도 제대로 된 음색을 내지 못했습니다. 마치 목이 완전히 쉬어버린 상태보다 더 심각한 언어 능력을 근본적으로 상실한 상태였습니다. 결국 저는 회사에 급하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극심한 편도염으로 인해 목소리가 전혀 나오지 않아 오늘 재택근무를 신청합니다. 죄송합니다. 재택근무라니 당장 오늘 해야 할 중요한 보고서가 있었는데 말이죠. 하지만 지금 이 상태로 사무실에 나가는 것은 자살행위와 다름없었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저는 컴퓨터 앞에 앉아 혀가 없다는 공포와 싸웠습니다. 간헐적으로 느껴지는 배고픔과 목마름은 또 다른 지옥이었습니다. 물을 마셔도 혀로 물의 흐름을 조절할 수 없으니 허겁지겁 마시다가는 사례가 들리거나 기도로 넘어갈 위험이 있었습니다. 간신히 침만 삼키며 버텼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었습니다. 해가 지자 다시 그 무거운 공기가 방 안을 짓눌러 왔습니다. 저는 오늘 밤 잠을 자야 한다는 사실에 극도의 공포를 느꼈습니다. 만약 내일 아침 이번에는 다른 것이 베개 밑에 놓여 있다면, 아니면 내 혀가 다시 돌아와 있거나, 저는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온몸의 신경이 곤두섰습니다. 방 안의 모든 소리가 크게 들렸습니다. 밖에서 차 지나가는 소리, 수도관에서 물 흐르는 소리, 심지어 제 심장 박동 소리까지. 저는 침대에 눕지 않고 거실 소파에 앉아 뜬 눈으로 밤을 새우기로 결심했습니다. 새벽 3시경이었을까요? 저는 너무 피곤해서 잠시 눈을 붙였습니다. 아마 10분도 안 되었을 겁니다. 다시 깼을 때는 식은땀이 온몸을 적시고 있었습니다. 꿈을 꾸었는지 아닌지도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시 화장실로 가서 입을 헹구고 정신을 차리려 애썼습니다. 그리고 문득 제 목소리에 대한 실험을 해보고 싶어졌습니다. 완전히 좌절하기 전에 제가 정말로 말을 할 수 없는지 확인해 봐야 했습니다. 저는 녹음기를 켜고 혀가 없다는 사실을 잊고 최대한 도렷하게 말해보려 했습니다. 하나, 둘, 셋. 입 모양은 분명히 하나, 둘, 셋이었습니다. 하지만 녹음된 파일에는 깊고 울리는 듯한
전혀 사람의 것이 아닌 하는 낮은 진동음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제가 낼 수 있는 유일한 소리였습니다. 이튿날 저는 하루 더 병가를 냈습니다. 혀가 없다는 사실을 숨기고 직장 생활을 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저는 방에 갇힌 채 세상과 단절된 채 오로지 이 기이한 현상에만 집중해야 했습니다. 그날 밤에는 베개 근처에 작은 동작 감지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만약 누군가 들어왔다면 그 영상에 찍힐 테니까요. 저는 모든 것을 기록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제가 가진 유일한 무기는 기록뿐이었습니다.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어젯밤 베개 밑에 있던 혀의 감촉을 손끝으로 기억해내려고 애썼습니다. 물컹하고 축축했던 그 느낌, 머리카락이 아니라는 명확한 감각. 날이 밝고 저는 떨리는 손으로 카메라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영상에는 제가 침대에 누워 잠이 드는 순간부터 아침에 일어날 때까지의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뒤척였지만 아무도 방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창문도 닫혀 있었고 방문도 잠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영상 4시 12분 3초를 주목해야 했습니다. 저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베개 밑이 부풀어 오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주 미세하게, 마치 무언가가 베개 속으로 스며들어 덩어리를 만드는 것처럼요. 그리고 그 부풀어 오름은 정확히 제가 잠에서 깨기 1분 전에 멈췄습니다. 이것은 외부인이 한 짓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나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자 온몸의 피가 식어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내 몸에서 무언가가 자라나거나 만들어져서 내 가장 은밀한 공간인 베개 밑에 스스로 놓인다는 것. 끔찍한 자기 파괴의 과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저는 혀가 잘려나갔을 때 고통을 느끼지 못했다는 사실에 집중했습니다. 만약 내 몸의 일부가 내 의지와 상관없이 분리되었다면 고통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이 이미 죽어있는 조직이었거나 아니면 나라는 존재가 이 과정을 인지할 수 없는 다른 차원의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는 뜻일까요? 저는 이제 두려움보다 오기가 생겼습니다. 나는 이 미스터리를 파헤쳐야만 했다. 세 번째 날 아침, 저는 베개를 확인하는 대신 침대 옆바닥에 투명한 플라스틱 쟁반을 놓았습니다. 만약 혀가 베개 밑이 아닌 다른 곳에 놓인다면 그 쟁반 위에서 발견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그날 아침, 혀는 쟁반 위가 아닌 제 베개 위에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다만 어제의 것보다 훨씬 더 커져 있었습니다. 어제의 혀가 제 입의 표면적을 담당하는 부분이었다면 오늘 것은 혀의 뿌리 부분까지 포함된 듯 훨씬 두껍고 길쭉했습니다. 축축함도 더 심해졌고 가장 무서운 것은 혀의 단면에서 마치 혈관처럼 보이는 검붉은 실핏줄들이 희미하게 꿈틀거리는 것 같았다는 점입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이제 이건 단순한 장난이나 헛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제 몸에 대한 침범이 아니라 제 존재 자체에 대한 지속적인 공격이었습니다. 저는 텅 빈 입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말을 못한다는 것은 사회생활뿐 아니라 감정 표현까지 막아버린다는 뜻입니다. 저는 울고 싶었지만 울음소리조차 제대로 낼 수 없었습니다. 소리는 흉측한 짐승의 울음소리처럼 변질될 뿐이었죠. 그날 저는 집 밖으로 나갔습니다. 도저히 혼자 있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휴대폰 메모장을 켜고 필담을 나누기 위해 카페를 찾아갔습니다. 혀가 없다는 사실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저는 목을 심하게 다쳐서 당분간 말을 못합니다라고 메모했습니다.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시려는데 그것이 또 하나의 시련이었습니다. 혀가 없으니 커피가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방식이 너무나 원시적이고 불안정했습니다. 흡입하듯 마시자 목구멍을 타고 넘어가는 뜨거운 액체가 주는 불쾌감이 극대화되었습니다. 결국 저는 커피를 포기하고 물만 마셨습니다.
그때 제 맞은편 테이블에 앉아있던 여자가 저를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시선을 피하려 했지만 그녀의 시선은 너무나 강렬했습니다. 그녀는 제가 메모장에 무언가를 계속 쓰는 것을 힐끗 쳐다보더니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저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많이 힘들어 보이시는데. 그녀의 목소리는 상냥했습니다. 저는 폰을 들어 괜찮아요. 잠시 목이 안 좋아서요. 라고 썼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의심스러운 눈빛이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다시 말했습니다. 혹시 혀가 없으신 건가요? 순간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이었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 저는 주변을 휙 둘러보았지만 그녀를 제외하곤 아무도 저를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저는 황급히 폰을 들고 무슨 소리세요? 말도 안 돼요. 라고 썼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섬뜩한 웃음이었습니다. 괜찮아요. 저도 그랬으니까. 그녀는 자신의 입술을 살짝 벌렸습니다. 그녀의 혀는 없었습니다. 아주 매끄럽게 닫혀 있었고 그녀는 입 모양만으로 완벽하게 저도 그래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충격에 휩싸여 펜을 떨어뜨렸습니다. 공포 속에서 저는 필사적으로 묻고 싶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죠? 어떻게 된 거죠? 하지만 펜이 없으니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너무 경직된 것을 보고는 제 폰을 받아들고 썼습니다. 매일 아침 베개 밑에 있었어요. 처음엔 머리카락, 그 다음엔 혀. 당신과 똑같아요. 저는 눈물을 흘리고 싶었지만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입안의 공허함이 더욱 커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제 집 주소를 적어주었습니다. 지금 당장 그녀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그녀는 제 옆자리에 앉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서둘러 제 아파트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그녀에게 어젯밤 카메라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녀는 영상을 보는 내내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영상이 끝난 후 그녀는 폰을 집어들고 조용히 썼습니다. 이건 당신이 스스로를 파괴하는 과정이 아니에요. 이건 당신의 존재를 재정의하는 과정이에요. 재정의라니요? 제가 필담으로 묻자 그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저는 이걸 침묵의 순환이라고 불러요. 매일 아침 몸의 일부가 사라지죠. 뼈, 눈꺼풀, 손톱, 심지어 귀의 일부까지. 사라진 조각들은 우리 몸에서 분리되어 다른 형태로 우리에게 되돌아옵니다. 다른 형태라니요? 제 혀는 베개 밑에 있었어요. 저는 격앙된 필담을 썼습니다. 그녀는 미소 지었습니다. 당신의 혀는 당신의 말이었습니다. 당신이 말하지 않기로 선택했던 모든 거짓말, 숨기고 싶었던 진실, 입 밖에 내지 않은 모든 생각들, 그 모든 언어의 파편들이 모여 혀라는 형태로 당신에게 돌아온 겁니다. 하지만 저는 매일 대화하고 이랬어요. 아니요. 당신은 시스템에 맞춰 소리를 냈을 뿐이죠. 정말 중요한 당신의 말을 당신은 스스로 가두었죠. 그 억압된 언어가 형태를 얻어 당신의 공간에 놓인 겁니다. 그녀의 설명은 소름 끼치도록 논리적이었고 제3의 허상을 찌르는 듯 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얼마나 많은 말을 삼키고 살았던가요. 싫은 소리, 듣고 싶은 소리, 진실을 말해야 할 순간을 모면했던 수많은 순간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녀는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베개 밑에 놓여 있다는 건 중요해요. 베개는 당신의 머리가 닿는 곳이죠. 가장 깊은 잠, 무의식이 꿈을 꾸는 곳, 즉 당신의 잠재의식이 당신에게 이것이 너의 진실이다라고 속삭이는 방식입니다. 그럼 내일은 뭐가 사라질까요? 제가 떨리는 필담으로 묻자 그녀는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혀가 사라졌다면 이제 당신은 말을 잃었습니다. 다음 단계는 시각일 가능성이 높아요. 눈꺼풀이 사라진다거나 혹은 눈알 자체가 사라질 수도 있죠. 저는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존재의 파괴가 이렇게 느리고 체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니 어떻게 멈출 수 있죠? 당신은 어떻게 멈췄나요? 그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저는 멈추지 못했어요. 그저 순환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 시기가 왔을 뿐이에요. 하지만 그건 제가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녀는 주머니에서 작은 물건 하나를 꺼내 제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그것은 작고 딱딱하고 희미하게 진주처럼 빛나는 조각이었습니다. 이건 제 왼쪽 눈꺼풀이에요. 3년 전에 사라졌죠. 이걸 제 방에 두지 않고 이렇게 가지고 다니면 순환이 잠시 멈추는 것 같았어요. 마치 나는 이것을 부정한다고 몸에 선언하는 것처럼요.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에요. 그녀의 말은 희망이면서 동시에 절망이었습니다. 저는 혀를 베개 밑에 두었으니 내일은 그 혀가 사라지고 또 다른 무언가가 그 자리를 대신할 겁니다. 그녀처럼 저도 계속해서 신체의 일부를 잃어갈 운명인 걸까요? 그날 밤, 저는 그녀와 함께 잠을 청했습니다. 우리는 방에 불을 켜두었고, 그녀는 소파에서, 저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밤을 지새웠습니다. 혹시라도 잠이 들어 혀를 잃는다면, 그 끔찍한 과정을 그녀에게 목격하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새벽이 되자, 그녀가 제 어깨에 기댔습니다. 그녀의 체온이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혀가 없었기에 어떤 대화도 나눌 수 없었지만 묵묵히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되었습니다. 아침이 왔습니다. 끔찍한 예감에 휩싸여 저는 베개를 확인했습니다. 혀는 없었습니다. 어제의 혀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베개 밑에는 혀가 아닌 제 오른쪽 귀에 작은 연골 조각이 놓여 있었습니다. 귓바퀴의 가장 뾰족한 부분이 깔끔하게 잘려나간 채였습니다. 축축하지는 않았지만 가장자리가 핏자국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이 커졌습니다. 귀소리까지 잃게 되는 건가요? 세상의 모든 소리를 듣는 것을 거부한다는 뜻인가요? 제가 필담으로 묻자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의 귀를 만졌습니다. 그녀의 왼쪽 귀 끝부분도 제가 본 것과 똑같이 뭉툭하게 잘려나가 있었습니다. 당신은 이제 소리를 잃을 거예요. 제가 혀를 잃었을 때, 전 외부의 소리가 저를 판단하는 것을 참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제 귀를 스스로 닫았죠. 당신은 스스로 듣지 않겠다고 선택한 거예요. 순환은 가속화되고 있었습니다. 혀는 하루 만에 사라졌지만 귀는 그 하루 동안 더 많은 침묵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몸에서 분리된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두 개의 신체 일부를 잃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온전한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제 귀 속에 자신의 왼쪽 눈꺼풀 조각을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이걸 꼭 쥐고 있으세요. 제 시력의 일부가 여기 있어요. 이걸 가지고 있으면 당신의 다음 타겟이 눈이 되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순환은 멈추지 않아요. 당신이 무엇을 잃을지 예측할 수 없게 될 뿐이죠. 저는 그녀의 말을 다루기로 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눈꺼풀 조각을 손에 꽉 쥐고 세 번째 밤을 맞이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완전히 공포에 질려 침대에서 튀어올랐습니다. 그녀의 눈꺼풀 조각을 꽉 쥐고 있었기 때문일까요? 귀의 조각은 사라졌습니다.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베개 밑에는 제 왼쪽 새끼손가락 근마디였습니다. 살이 붙어 있지 않고 뼈와 힘줄만이 남은 채 뭉툭하게 잘려나간 모양이었습니다. 섬뜩하리만큼 건조했고 핏기도 없었습니다. 마침 미리 말려놓은 고기 조각 같았습니다. 그녀는 경악했습니다. 손가락 무언가를 잡고 무언가를 표현하고 무언가를 거부하는 행위죠. 당신은 더 이상 어떤 것도 붙잡고 싶지 않은 건가요? 저는 필담으로 답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잡고 싶지 않아요. 그냥 이 모든 게 끝났으면 좋겠어요. 이 시점에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외부의 악의가 아니라
제 내면의 극심한 자기 혐오와 현실 도피가 만들어낸 물리적 현상이라는 것을요. 며칠이 더 흘렀습니다. 순환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네 번째 날 아침, 베개 밑에는 제 오른쪽 광대뼈에 작은 조각이 있었습니다. 딱딱하고 날카로웠습니다. 다섯 번째 날 아침, 왼쪽 눈에 홍채가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홍채는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축축했고 마치 누군가 저를 바라보았던 마지막 순간의 빛을 간직한 듯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제 방 구석에 놓아두었습니다. 마치 개인 박물관처럼 제 부서진 자아의 잔해들을 모아두었습니다. 우리는 필담으로만 소통했습니다. 혀가 사라지자 저희의 소통 방식은 비극적으로 느려졌고 그녀의 상냥한 목소리조차 들을 수 없다는 사실이 저를 더욱 고립시켰습니다. 우리는 함께 이 끔찍한 상황에서 벗어날 방법을 찾으려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겪었던 경험을 공유했고 저는 그녀의 말을 필담으로 옮겨 적었습니다. 우리는 도서관에 가서 해부학 서적, 심리학 서적, 심지어 고대 의학 서적까지 뒤졌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신체 일부가 사라져 베개 밑에 놓이는 현상에 대한 기록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아주 작은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고대 연금술 문헌에 나오는 자기 파괴적 변형 UTODSTIUCTIB-TIONSMUTION이라는 개념이었습니다. 이는 자신의 일부를 희생하여 정화를 이루려는 극단적인 정신 상태에서 발생하는 현상으로 묘사되어 있었는데 희생된 신체 부위는 그 사람이 가장 경멸하거나 회피하고 싶었던 기능을 상징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재현은 거짓말과 회피, 귀는 타인의 판단에 대한 거부, 손가락은 무기력한 수용, 광대뼈는 표면적인 가면, 홍채는 세상을 바라보는 왜곡된 시각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조각들을 모아두는 행위가 일종의 봉인 역할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가 저에게 준 눈꺼풀 조각이 다음 희생물을 막아주는 임시 방편이었던 것처럼 말이죠. 열흘째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반쪽짜리 인간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남아있는 부위들은 점점 더 민감해지는 듯 했습니다. 작은 자극에도 몸이 움찔거렸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베개를 확인하는 대신 그녀가 건네준 눈꺼풀 조각을 꽉 쥔 채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 역시 불안한 눈빛으로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베개를 뒤집어 보았습니다. 베개 밑은 깨끗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순간 저희는 방의 벽을 바라보았습니다. 제 방의 벽지가 섬뜩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마치 벽 전체에 끈적하고 두꺼운 액체가 발려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젖은 표면 위로 마치 잉크가 번지듯 혹은 젖은 종이 위에서 물감이 번지듯 무언가가 천천히 형태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혀도, 귀도, 손가락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 두피 전체였습니다. 제 두피의 형태 그대로 끔찍하게 부풀어 오른 축축한 살덩어리가 벽 전체에 붙어 벽지처럼 넓게 퍼져 있었습니다. 그 붉은 살덩이 위로 제 머리카락 수백 가닥이 마치 털실처럼 엉켜 있었습니다. 저희는 비명을 지르고 싶었지만 이미 혀가 없어 소리 낼 수 없었고 귀도 없으니 외부의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공포 속에서 서로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벽에 붙은 두피와 머리카락은 살아있는 것처럼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벽 자체가 숨을 쉬는 것 같았습니다. 이건 공간을 차지하는군요. 그녀가 필담으로 썼습니다. 베개 밑은 너무 좁았던 거예요. 당신의 다음 희생물은 더 이상 작을 수 없다는 거죠. 그녀는 제가 잃어버린 신체 부위를 모두 모아둔 구석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녀는 제가 잃어버린 혀, 귀, 손가락, 벼 조각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벽에 붙은 거대한 두피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이건 당신의 생각, 당신의 정체성이에요.
당신의 모든 외부적 표면, 당신을 세상에 드러내는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는 거죠. 저는 제 방이 무덤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제 이 방을 떠나야 했습니다. 우리는 서둘러 짐을 쌌습니다. 그녀의 눈꺼풀 조각, 제가 모은 모든 파편들, 그리고 제 모든 필담 기록들을 챙겼습니다. 우리는 늦은 오후, 해가 지기 시작할 때 아파트를 나섰습니다. 복도를 걸어 나갈 때 저는 제가 살았던 방문을 마지막으로 돌아보았습니다. 벽 전체를 뒤덮은 붉은 살덩어리가 마치 제가 떠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듯 미세하게 꿈틀거리는 것을 본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택시를 잡지 않고 무작정 걸었습니다. 우리는 이 도시를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도시는 제 내부의 고통을 물리적으로 구현해내는 일종의 거대한 자궁 같았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우리는 외곽의 허름한 모텔에 짐을 풀었습니다. 이 방은 텅 비어 있었고 벽은 평범한 흰색이었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침대에 앉아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밤은 무사할 거예요. 당신의 겉모습은 이미 벽에 남겨두고 왔으니까요. 하지만 그녀의 말이 끝나자마자 저는 제 발가락 끝이 찌릿하게 저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황급히 제 양말과 신발을 벗었습니다. 제 두 발, 그 중에서도 오른쪽 발의 새끼발가락 끝마디가 감쪽같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혀처럼 뭉툭하게 잘려나갔고 그 흔적은 축축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전체의 일부를 잃는 것이 아니라 연속적인 방식으로 잃어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몸의 일부가 사라지면 다음 희생물은 그 부분과 기능적으로 연결된 다른 부분일 것이라는 논리였습니다. 혀를 잃으면 말과 관련된 기관이, 발가락을 잃으면 이동과 관련된 다음 부분이 사라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저희는 절망했습니다. 이 순환은 멈추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저는 결국 뼈와 살만 남은 채 벽에 붙은 두피와 함께 제가 잃어버린 모든 조각들의 더미 속에 갇히게 될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걸 멈추는 게 아니에요. 그녀가 필담으로 썼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다니 죽으라는 말인가요? 제가 격하게 썼습니다. 아니요. 당신이 잃어버린 모든 것들의 기능을 대체하는 거예요. 당신은 혀를 잃고 말을 잃었지만 저는 당신에게 당신의 언어를 주었어요. 이제 당신은 말 대신 필담으로 당신의 가장 깊은 진실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것이 당신의 새로운 언어가 된 거죠. 그녀는 제 옆에 앉아 제 손을 잡았습니다. 혀가 없어 말할 수 없었기에 제 손은 굳어 있었지만 그녀의 손이 닿자 미세하게 떨림이 멈추었습니다. 이제 당신의 발가락이에요. 발가락은 당신의 기반이에요. 당신이 땅을 딛고 서는 방식이죠. 이제 당신은 이 땅에서 도망칠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해요. 이 현실에서 벗어나려는 시도 자체가 다음 희생물을 만드는 거예요. 그날 밤, 우리는 모텔 방에서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바닥에 앉아 제가 잃어버린 모든 부위들을 꺼내놓고 하나하나를 만져보았습니다. 저는 그녀의 도움으로 제 몸의 남은 부분들이 사라질 때마다 그 자리를, 그녀가 준 조각들 눈꺼풀, 그리고 그녀가 잃어버린 다른 조각들로 채워 넣기 시작했습니다. 텅 빈 귀 속에 작은 연골 조각을 넣고 혀가 있어야 할 자리를 조심스럽게 쓸어내렸습니다. 당연히 고통은 없었습니다. 다만 뭔가 채워지는 듯한 이질감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새끼발가락이 사라진 자리에는 그녀가 예전에 잃어버렸다는 엄지손가락의 작은 마디를 억지로 우겨 넣었습니다. 그것은 맞지 않았습니다. 뼈의 모양이 달랐고 감촉도 이질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강제로 그것을 그 자리에 고정시켰습니다. 이것은 대체가 아니라 봉인이었습니다. 저는 사라지는 기능 대신 이물질을 박아 넣어 그 자리를 억지로 메우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베개를 확인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발가락을 확인했습니다. 그녀가 이물질로 채워 넣었던 그 자리는 여전히 비어 있었습니다. 이물질은 사라지고 원래 있어야 할 찰점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몸의 일부가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다음 희생물을 기다렸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도 열흘이 지나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남아있는 신체 부위들은 코, 입술, 그리고 나머지 손가락들을 조심스럽게 다루며 살았습니다. 어느 날, 저는 그녀와 함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필담으로만 소통했지만 잃어버린 기능들 때문에 발생하는 불편함은 컸습니다. 걷는 것도 불안정했고 눈을 깜빡이는 것도 이상했습니다. 그때 그녀가 갑자기 멈춰섰습니다. 그리고는 제 팔을 강하게 붙잡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렬했고 마치 저를 꿰뚫어 보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폰을 꺼내 평소와 달리 필담이 아닌 아주 능숙하고 유창한 한국어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아름다웠지만 너무나 낯설었습니다. 당신은 이제 도망칠 수 없어요. 당신이 잃어버린 모든 것들은 이제 제 것이 되었고 당신의 자리는 공허해졌죠. 그리고 당신이 가지고 있던 진실을 회피하려는 욕망은 제가 모두 흡수했습니다. 저는 충격으로 굳어버렸습니다. 그녀는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완벽하게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들은 마치 제 의식을 훔쳐간 것처럼 제가 가장 두려워했던 진실들을 내뱉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가장 말하고 싶지 않았던 그 모든 것들, 그 모든 부끄러움, 후회, 위선들 이제 제가 대신 말해줄게요. 당신의 침묵은 이제 저의 목소리가 된 거예요. 그녀는 제게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아름다웠지만 눈빛 속에는 제가 잃어버린 모든 부위들의 잔상이 서려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제 혀가 있던 자리를 가리켰습니다. 당신이 혀를 잃고 저에게 의지했을 때 저는 당신의 공백을 채웠어요. 그 공백은 비어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강력한 에너지로 가득 차 있었죠. 그 에너지가 저를 완전하게 만들었고 당신을 파괴했죠. 그녀는 제 손에 쥐고 있던 그녀의 눈꺼풀 조각을 낚아챘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자신의 눈꺼풀과 겹쳐 놓더니 마치 융합하듯이 자신의 눈꺼풀 속으로 스며들게 했습니다. 순환은 멈추지 않아요. 단지 다음 희생자가 당신이 아닐 뿐이죠. 저는 두려움에 질려 그녀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제 손가락들이 제 뜻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제 손가락들이 그녀의 명령을 따르는 것처럼 말입니다. 저는 그날 그녀에게 모든 것을 빼앗겼습니다. 제 현, 귀, 발가락, 그리고 세상과 소통하는 능력 전부를요. 제가 마지막으로 본 것은 그녀가 환하게 웃으며 제가 가장 듣고 싶었지만 끝내 입 밖으로 내지 못했던 진실된 사랑의 고백을 완벽한 목소리로 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을 수 없었습니다. 혀도 귀도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제 입 모양은 그녀의 말을 따라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가 말하는 모든 단어를 텅 빈 입 안에서 흉내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녀의 침묵이자 그녀의 그림자, 그녀의 새로운 언어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 후로 저는 그녀와 함께 다닙니다. 사람들은 그녀가 말을 하면 제가 입 모양을 따라 하는 것을 보고 우리가 어떤 특별한 언어 유희를 하는 줄 압니다. 아무도 제가 혀를 잃었다는 것을 눈치채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저의 모든 표현을 대신해 주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전히 매일 아침 일어납니다. 베개 밑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끔, 아주 가끔 제가 손가락을 움직여 그녀에게 필담으로 질문을 던지려 할 때
그녀는 제 손을 잡고 부드럽게 말합니다. 괜찮아요. 이제 당신은 말하지 않아도 돼요. 내가 당신의 모든 것을 말해줄 테니. 그리고 저는 그 말을 제 텅 빈 입 안에서 고요히 따라 할 뿐입니다. 이 세상의 가장 끔찍한 공포는 당신이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조차 당신 스스로 인지할 수 없게 되는 순간에 찾아온다는 것을 저는 온몸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입을 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 입은 이미 오래전에 누군가에게 팔려나갔으니까요.